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나?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였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길을 가다 누군가 어깨를 부딪혀도 금방 잊는데 왜 가족의 말 한마디는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르는 사람이 무례하게 굴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자식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는 며칠을 끙끙 앓게 되는 일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상처의 무게가 이렇게 다르다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정이 약해진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 둥불 말씀의 힘이 됩니다. 문제는 당신의 감정이 아니다. 문제는 관계 속에 쌓인 기대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를 멀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를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죠. 상처의 크기는 말의 세기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당신을 향해 험한 말을 던진다고 해봅시다.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 말이 며칠씩 마음에 남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하고 지나가죠. 그 사람에게 기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가, 늘 믿어왔던 자식이,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가 같은 말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거의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실망이 없으면 고통도 작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많은 기대를 쌓아 놓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에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딸에게 했던 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못해 그냥 지나가듯 한 말이었는데 딸은 그 말을 한참 동안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히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 사람에게는 더 예의를 차리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우화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기대어 따뜻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어지면 또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기까지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거리 조절에 실패합니다. 너무 가깝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멀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딜레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쪽도 사실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툭 던진 말 한마디. 그 뒤에도 자식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후회하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던지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그 기대가 깨질 때 말을 한 사람도 들은 사람도 함께 아픕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상처의 본질은 관계 속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도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기대를 낮춰라. 그러나 관계를 버리지는 마라.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왜 기대를 낮춰라고 했을까요? 그는 단순히 체념하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요. 쇼펜하우어의 고통 공식은 이렇습니다. 고통, 욕망, 현실. 욕망이 크고 현실이 그에 미치지 못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반대로 욕망이 작거나 현실이 그것을 충족시키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그런데 이 공식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했죠.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바쁩니다.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기 힘듭니다. 할머니는 서운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공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할머니의 욕망,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으면 현실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된다. 결과 고통.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바쁜데 뭐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욕망 자체가 작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대를 낮춰놓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만 욕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품는 바람, 그것도 욕망입니다. 이해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 모든 것이 욕망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고 본능적인 욕망이죠. 그리고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욕망은 더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쌓여 있으니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자식에게 한마디 합니다. 요즘 힘들구나. 자식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순간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욕망, 내 마음을 알아주고 조금이라도 의지해 주었으면 현실, 자식은 말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 결과 고통.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못하니 자식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자식의 욕망,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현실, 부모님은 나를 비난한다. 결과 고통. 보이시나요? 같은 말이라도 가족의 말은 우리의 욕망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에 져서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욕망과 현실의 차이에서 온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조금 뼈아픈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망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말로 표현하지도 않죠.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이해해 줄 거야. 당연히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당연히 나를 존중해 줄 거야. 이 당연함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죠. 남편은 퇴근하면 말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두 사람은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남편은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아내는 진심으로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의 욕망,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대화를 나눠 주었으면, 현실, 남편은 말이 없고 무관심하다. 결과 외로움과 고통. 남편도 억울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남편에게도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욕망, 아내가 내 노고를 알아주고 편안하게 대해 주었으면, 현실, 아내는 불만을 표현한다. 결과 서운함과 고통. 두 사람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서로에게 품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현실을 바꾸거나 욕망을 줄이거나. 현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자식이 자주 찾아오게 만들 수 없고, 배우자가 갑자기 다정해지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바쁘다.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배우자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함께 있어 준다. 모든 것을 이해받을 순 없다. 그래도 곁에 있어 준다. 이렇게 기대를 조정하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라고도 하지 않았죠. 그가 말한 것은 이겁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버려라.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매일 전화하길 바라지 마세요. 그 대신 가끔 오는 전화 한 통에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 동료에게는 정중하게 말합니다. 이웃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죠. 심지어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배우자에게 짜증을 냅니다. 자식에게 쏘아붙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 원래 성격이 그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구조로 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성의 존재가 아니라 이지의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이성이 뭡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참는 능력이죠. 의지는 뭡니까? 본능적으로 원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의지에 지배당하는 존재라고요. 그 의지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까운 관계 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상사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칩시다. 화가 나죠. 하지만 바로 대들지는 않습니다. 이성이 작동하니까요. 내가 지금 이러면 손해야. 참자.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렇게 자제합니다. 마트에서 점원이 불친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은 나지만 꾹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체면도 있고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도 않죠. 이성의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가 같은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순간 폭발합니다.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까운 관계는 이성의 브레이크가 약해지는 공간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것을 참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체면을 차리고 손해를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참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내 편이야. 이 사람들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서만큼은 있는 그대로 있어도 돼.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억눌렸던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미소를 짓고 다닙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동료가 무례하게 굴어도 참습니다. 하루 종일 참고 또 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쓰레기 좀 버려줘. 남편이 폭발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그것밖에 못해? 아내는 어이가 없습니다. 쓰레기 버려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였나요? 남편도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슈조펜하우어는 이것을 이지의 분출이라고 봤습니다. 하루 종일 억눌렸던 불만, 쌓였던 스트레스, 참았던 감정들이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남편의 이성 브레이크가 집에서만큼은 풀려 있었던 거죠.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전화해서 이것저것 간섭합니다. 애들은 잘 챙겨 먹이니?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아내는 짜증이 나지만 참습니다. 네, 엄마,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화가 납니다. 그 순간 남편이 말합니다. 저녁 뭐야? 아내가 쏘아붙입니다. 당신 손은 장식이야? 남편은 황당합니다. 그냥 물어본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아내의 억눌린 감정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쁜 사람일까요? 슈조펜하우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성보다 의지에 지배당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통제가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긴장하고 경계하고 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그 긴장이 풀립니다. 여기서는 내가 나여도 괜찮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 날 것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그 날 것의 감정이 때로는 날카로운 말이 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곁에 있을 거고, 자식은 당연히 내 자식일 거고, 부모는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습니다. 회사 동료에게는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까요. 이웃에게도 예의를 차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에게는요? 내가 이래도 어차피 가족이잖아. 이 생각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심 속에서 가장 아픈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넌 왜 언니처럼 못하니? 그냥 지나가듯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딸은 그 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어머니는 딸 앞에서 통제를 풀었던 겁니다. 사회에서 참았던 것들,
억눌렀던 실망들이 무의식 중에 말로 나온 거죠. 이 아이는 내 딸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아픈 말은 악의가 아니라 통제 해제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경계를 풉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지가 이성을 압도합니다. 참았던 것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가 동시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관계의 비극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극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너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했던 적은요?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친밀함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우리 사이잖아. 가족이잖아. 오래 알았잖아. 그래서 이 정도 솔직한 말은 괜찮다는 뜻처럼 보이죠.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친밀함의 언어가 아닙니다. 실망의 언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장을 천천히 뜯어봅시다. 너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너는 나를 이해해야 한다. 너니까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내 말의 진짜 의도를 알아야 한다. 너는 나와 가까우니까 내 감정을 받아줘야 한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 이 관계는 이 정도 말로는 깨지지 않는다. 말해도 되잖아 라는 표현에는 안전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는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관계는 이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아. 이런 믿음이죠.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습니다. 서로를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존중이 아니라 안전지대에 대한 착각이다.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같은 말만 해? 지겹다니까. 어머니가 서운해하자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니까 하는 말이잖아.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못하지. 아들은 솔직함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편안하니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어머니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가? 아들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숨은 전제가 어머니를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이해해야 한다. 엄마는 받아줘야 한다. 엄마는 어차피 내 편이니까. 이 전제들이 어머니를 도구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배출하는 대상처럼 느껴진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관계의 불균형이라고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안전하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말보다 그 전제에 상처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말합니다. 당신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안 해. 듣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당신의 스트레스 해소 상대인가? 부모가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식이니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자식은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부모님의 감정 쓰레기통인가?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사이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듣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당신의 편의 상대인가? 보이시나요? 너니까 라는 말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안전지대로 전락시키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 합니다. 너는 내 가족이니까. 너는 내 친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 말들 속에는 은연중에 소유의 감각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를 독립된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전지대로 보는 거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상사가 정말 화나게 했어. 이해가 안 돼. 아내는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때문에 속상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로 뭘 그렇게 속상해. 좀 넘겨들어. 아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자신의 스트레스는 당연히 들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내의 스트레스는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당신이니까 내 말은 들어줘야지. 그런데 아내가 같은 것을 요구하자 남편은 불편해했습니다. 이것이 너니까 라는 말의 함정입니다. 이 말은 일방적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너니까 라고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면 불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은 정당하다고 보지만 타인의 욕망은 부담으로 느낀다. 너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 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의 욕구는 당연하지만 상대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말을 들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그만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인가?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안전한 대상인가? 이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 좀 들어봐. 손주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할머니가 섭섭해하자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손주는 솔직함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손주에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할머니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니까 라는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은 친밀함이 아니라 방심의 시작이다.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언어다. 그 말은 편안함이 아니라 무례함의 핑계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더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온을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변해야 해. 저 사람이 좀 더 이해해 주면 돼. 저 사람이 좀 더 다정하게 말하면 돼.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본능, 자신의 성향에 따라 행동하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하다고 해서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식이 바쁘다고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까? 친구가 무심하다고 해서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설령 가능하다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더 피곤해지고 당신은 더 지칩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기대를 줄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에게 거는 기대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기억하시나요? 쇼펜하우어의 고통 공식은 이랬습니다. 고통, 욕망, 현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관계에서 욕망이란 곧 기대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이 기대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도 않았죠. 그가 말한 것은 이겁니다. 상대를 내 욕망의 해결책으로 삼지 않는 것.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면 좋겠어. 그런데 자식은 바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오기 힘듭니다. 어머니는 서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 대신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라. 기대의 초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의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라는 거죠.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조금만 인정해주면 안 될까? 그런데 아내는 그런 표현을 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섭섭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 대신 당신이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어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내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라는 거죠. 이것이 기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자주 전화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은 바쁩니다. 할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손주들이 바쁘다는 건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뜻이구나. 전화를 자주 못해도 괜찮아. 건강하게만 살아줘. 기대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손주가 가끔 전화를 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평온을 얻는 사람은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될 말을 미리 내려놓은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기대가 크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더 자주 말해주지 않아? 왜 진심으로 말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상처가 될 말을 미리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괜찮아. 저 사람은 표현을 잘 못해. 그래도 마음은 있을 거야. 저 사람도 힘들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은 평온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기대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곁에 있어줘.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내 행복을 찾을게. 그러자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싸울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평온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기대의 무게를 덜어냈을 때 찾아온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가 많으면 행복할 거야.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관계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기대가 적을 때 행복하다. 관계가 많으면 기대도 많아집니다.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많아지죠. 그러면 고통도 커집니다. 반대로 관계가 적더라도 기대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도 적고 고통도 적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도 멀리 떨어져 살았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외로운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걸어서구나.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전화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끔 친구가 전화하면 너무 기뻤습니다. 가끔 가족이 찾아오면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소극적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고통이 없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으려면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상처받을 일이 줄어들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타인에게 기대를 거지 마세요. 그 대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대 줄이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것이 왜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요. 여기까지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상처의 크기는 말의 세기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 고통은 욕망과 현실의 차이에서 생긴다는 것. 그리고 기대를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 어쩌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다정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준다면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절실해집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고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기대를 줄이라고. 그러나 사랑을 버리지는 말라고. 기대를 줄이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고통이 줄어들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면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둥불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